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 주에 어떤 투자 전략 혹은 9월의 투자 전략 이런 것일 텐데요. 일단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어떤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좀 뜯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제가 며칠 전 어제 이렇게 해서 실적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떤 좀 실적에 대한 것이 증가하는 내용들이 있느냐, 미래의 실적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해당하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좀 나오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지금 코스피가 2000으로 회복하니까 시장에서 말하기를 이거 PER이 다시 좀 높아졌는데 어떤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코스피가 오르는데 어떤 좀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설명하면 아마 9월 달에 어떠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종목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시장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종목 이야기는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주로 하고요. 시장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니까 사실 종목이 어떤 길을 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의 방향성만 다시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로 간다면 웬만한 어떤 조금 실적이 좀 증가하는 이런 회사를 좀 보유하면 대부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것은 아주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수 인덱스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배당주로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를 시장에서 이렇게 하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테마주도 제외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주들을 하나의 마디씩 혹은 몇 주씩 몇 달씩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매우 큰 어떤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일단은 밤사이에 보면 그 S&P 500 지수가 다행히도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보통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전에 이런 저점들, 이런 고점들을 이렇게 옆으로 손을 흔히 긋기도 하죠. 일단 요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너무 크고,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을 때 보면 과거의 어떤 이런 저점들, 의미 있는 저점들 혹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저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을 때도 있고, 추세선을 그을 때,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사실 가장 많이 하고, 그거 플러스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거는 거래량이 터졌던 그 날에 캔들에서 추세선을 긋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놓고 보면 거래량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를 좀 찾아보면 언젠가 하니 요때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요때도 거래량이 좀 불쑥 튀어나왔고, 거래량이 또 여기도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고 여기도 불쑥 튀어나오는 요런 자리들을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라고 하면 여기니까 요 날이 3월 15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3월 15일 제가 지금 요 언저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긋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6월 21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요 날도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저는 요렇게 많이 긋긴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때가 요때, 그러니까 요 위 거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 이렇게 크게 조금 못생기게 그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해당하는 날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그때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때를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의 그 가격대에 다시 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요때와 요때가 이제 좀 많이 물려 있어요. 지워보면 요때와 요때의 어떤 조금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고점과 저점들을 연결해 봐도 이때가 뭐 하나의 박스권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박스권을 다시 반등했는데, 반등하고 나서부터는 이 박스권의 이 하단을 좀 건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올라가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생긴 박스권은 요 언저리에 박스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요 위 박스권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다시 위에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해 준다면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이구나 라고 보는 거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상당히 모양이 좀 이쁘지 않은 모양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을 어떤 뭐 기계처럼 이렇게 딱 거서 여기를 정확하게 반등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언저리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사실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초록색 선 가운데 요 초록색 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120 이동평균선 정도 되는데요. 12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지지되는 이런 역할을 좀 할 때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놓여 있다면 좀 상승 추세로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120일 위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 뭐 이렇게 볼게요. 최근 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 120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냥 변동성으로 봐주는 것이고, 이때마다 매수 매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어떤 선물이나 파생을 보고 계속 옵션 만기일 이전부터 조심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모습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0일 위에 주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좀 안정권이라고는 좀 보여지고, 그쵸? 좀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 코스피를 좀 보면 아직 120일과 좀 거리가 멀죠. 그쵸? 이게 보면은 요렇게 이게 121 선인데요. 한때는 요렇게 월초에는 위에 있다가 이제는 5월 달에 훅 빠지고 이제는 아예 확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큰 무언가가 없으면 보통 많이 빠지면 120일 이 언저리까지는 슥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승 추세냐 뭐냐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봐야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수도 과거에 이런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랑 이렇게 위에 있을 때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 위에 있을 때에 일일이 이 변동성을 사실 다 이렇게 그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20일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보는데요. 이 120일 위에 있으면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방향이 좋다라고 보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좀 줄여야겠죠. 대신에 어떤 이런 변곡점들이 있겠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꺾어지는 이런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비율 조절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들어 올라가고 이게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계속 좀 안전하게 가는지를 좀 봐야겠죠. 제가 이 이야기 좀 너무 오래 했는데요. 지금은 미국 증시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도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을 만회했고, 그렇죠? 괜찮아요. 뭐 니케이도 거의 만회했고 대만 가건도 만회했고,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 증시만 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도 아직은 좀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버텨주고 한다면, 그리고 환율도 조금 안정을 좀 찾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비중을 보면 미국은 서비스의 비중이 한 70% 정도이니까요, 내수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비스 지수가 안 좋게, 좋게 나왔다라는 건 아직 미국의 핵심 어떤 내수는 아직 강하다라는 것이고, 제조업 지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변동성, 제조업 지수는. 그래서 그 제조업 지수를 우리 지수랑 연계시킬 때, 그리고 제조업 지수를 미국 증시랑 연계시킬 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건 서비스업 지수예요. 서비스업 지수.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이 제조업 지수를 볼 때, 제조업 지수를 볼 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려고 하는 거겠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면 확실히 ISM 그 제조업 지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리와 상관관계가 어떠냐, 증시와 상관관계가 어떠냐라고 보는데, 요 금리와는 특히 10년 금리와는 상당히 일치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치를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먼 사태 이후로 방향성이 매우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로 활용할 때는 금리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가 증시와는 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확 빠졌다고 증시가 확 빠질 거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도 왜 걱정을 할까라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확 빠졌을 때 증시가 급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질문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회원분들이.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ISM 제조업 지수를 볼 때도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내역들을 봐야 돼요. 근데 과거에
세계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리세션에 해당할 때 보면은 제조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도 고객 재고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고객 재고 지수가 높을 때, ISM 제조업 지수가 폭락할 때, 이것이 같이 묶였을 때 이제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세계 경기가 확 팽창하면서 경기가 잘 되고 소비가 늘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살 거야 라고 하니 공장이나 어떤 본사에서 생산을 늘리겠죠. 그러다 보면 그 공급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급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때, 경기가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든 말든 잘 팔릴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재고량을. 그때 경기가 확 꺾이면, 확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파가. 근데 이 재고 지수가 많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고, 재고 지수가 재고가 이제 덜 쌓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이 해당 기업들이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재고를 소진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리세션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미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재고업 지수가 기준점 이상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고객 재고 지수가 여기 이제 진한 색인데요. 이 진한색 검정색이요. 이 50이라는 기준선을 봤을 때, 이 재고 지수가 높아졌을 때, 그때 ISM 제조업 지수 이 파란색이 50 미만으로 확 빠질 때, 그때 세계 경기가 이렇게 확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고객 재고 지수가 아직은 괜찮아요. 한 45 정도이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 재고 부담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자발적 생산 조정을 기업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는 보통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제조업의 위축 국면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 좀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고객 재고 지수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요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재미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좀 그렇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실적이 좀 뭐 괜찮아지느냐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 다행히도 9월 들어서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좀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반도체 업황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표를 좀 볼까요? 보면은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이 IT 쪽이 30%가 넘죠. 그리고 반도체만 보면 26% 정도 되는 시총에서 비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지수의 방향을 만드는데. 근데 그러한 반도체 쪽의 단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8월에 고정 거래 디램 가격 하락이 멈췄어요. 8개월 만에.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낸드가 소폭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디램 가격도 이제 하락이 멈췄으니까 이제 상승하겠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데이터 센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디램 재고가 과거에는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실히 많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 어떤 디램 빅그로스 전망 역시도 상향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3분기 디램 빅그로스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후발 업체인 어떤 나냐 같은 경우에도 빅그로스 전망이 15에서 25로 아주 놀랍게 상향된 모습이, 확실히 반도체가 가격이 그러니까 조금만 받쳐준다면 반도체 쪽은 좀 상승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증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승이 좀 실적이 좀 괜찮은 쪽을 좀 이렇게 좀 보면, 일단 이건 짧게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쪽은 철강, 국방, 조선, 해운, 화장품,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요쪽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요쪽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이쪽 업종들이 상승하는 것이면 이 업종 안에 어떤 그 대장주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PER 이야기인데요. PER 이야기는 이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PER은 고정값이 아니에요. PER은 움직인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PER은 항상 움직인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 매년 기업들이 같은 어떤 기업 실적이 나오지 않죠. 매년 실적이 달라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PER 역시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평균값으로 어떤 회귀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볼 때 이게 요즘에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실적과 어떤 PER로 구성이 되는데, 요 EPS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EPS가 막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올 때랑 실적들이 엄청 좋게 나올 때에 따라서 이 PER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진한 색이 EPS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EPS 증가율. 그 다음에 요 흐린 색이 PER이에요. 근데 요 PER은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차트를. 그랬기 때문에 요 숫자가 이렇게 역계열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중에도 한번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PER의 역순으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기대 수익률. 다음에 한번 PER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PER을 뒤집으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EPS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그 기업들의 실적 EPS 증가율의 방향성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EPS 증가율이 급감할 때 보면 이 방향성
PER도 이 뒤집은 PER도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이 진한 게 EPS죠. 이게 PER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PER의 증가율이 올라갈 거면, 그렇죠. 증가율이니까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서면 이 평균 PER의 어떠한 평균치를 떠나서 이 PER은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특히 주가가 상승이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일 때는 PER의 고점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높여집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R을 고정으로 보고 지금 현재 PER이 뭐 11배 가까이 왔으니 PER에 부담이 있어,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적이 증가가 없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증가와 함께 PER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 어쩌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죠? EPS가 증가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고, 이것은 뭐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PER이 이렇게 올라가는 때 뭐 저항이 없었겠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도 EPS가 증가하니까 괜찮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PER이 이렇게 빠질 때는 EPS 증가율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왔고, 이제 요것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PER로서 지수의 고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금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것을 뭐 어떤 선물 옵션,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으로 매일매일 시황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이고, 그것은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좀 무겁더라도 그냥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라든지 누적이라든지, 혹은 뭐 환율이라든지, 차라리 혹은 원래부터 봐야 될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방송에서 파생 상품으로 시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도 겁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실적이 증가하면 증시는 직선으로 못 가죠. 올라갈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어떤 파도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하는 것이고, 파도가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파도가 갈 때는 그냥 이 파도에 타는 것이죠. 이 변동성을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최근에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하락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싫으면 좀 짧게 매매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런 변동성을 매번 하는 것 자체가 좀 싫다라고 하면 그냥 이 시장이 좋게 움직이는 한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를 낮추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뭐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